안녕하세요. orlando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전 지수들이 다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장마판에 또 좋은 소식이 나와서 해준 협상이 있겠다. 그래서 장마판에도 좀 많이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죠. 그래서 S&P 500이 0.32, 나스닥이 0.66, 그 다음 다우가 0.3, 그 다음 러셀이 0.42로서 거의 다가 상승을 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장막판에 상당히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죠. 미국과 이란이 휴전이 임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며칠 내로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RIA 노보티스트 통신이 파키스탄과 이란군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또 러시아 통신이니까 보도에 따르게 되면 이번 합의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이슬라마바드의 양해각서에 따른 협상 계획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미국과 이란은 아직까지 모두 합의 내용을 갖다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은 오만과 이란은 각각 호르무즈 해협의 동행을 복원하기 위한 임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소식이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매일 보시게 되면 많이 올라갔던 것이 역시나 반도체 중심으로 장이 이끌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반도체와 더불어서 뭐 델이라든지 시게이트, 이렇게 웨스턴 디지털 이런 것들이 좀 상승했죠. 그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많이 상승했고, 엔비디아가 한 2.19%, 엔비디아가 올라갔던 이유는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승했고, AMD는 목표가가 수정되면서 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매물이라든지 반도체 중심으로 장이 이끌고 갔다.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뭐 좋은 모양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에너지가 좀 하락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고, 에너지가 하락되면 좀 다른 종목들이 좀 많이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뭐 에너지가 하락했다고 해서 다른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상승했던 것은 아니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11개 섹터 중에서 한 8개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장 안 좋았던 것이 에너지가 좀 안 좋았죠. 나머지는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테크놀로지가 한 1.04%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일단 이게 유가가 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은 좀 많이 상승이 있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휴전 합의 소식이 들려옴에 따라서 UK 오일 자체가 한 4.975% 가까이 하락하면서 85불대로 내려왔고, US 오일 역시도 4.58% 하락이 되면서 81불대까지 내려왔다. 크루드 오일도 많이 하락이 됐죠.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런 것들이 하락 때문에 해서 10년물 금리도 좀 많이 꺾였습니다. 1.51% 하락한 4.629까지 왔고, 4.7을 일단 오래간만에 내려왔죠. 30년물 금리 역시도 5.16으로서 1.1%나 하락했다. 2년물 금리 역시도 4.17%로 많이 하락했다. 그래서 금리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러셀 같은 거 좀 많이 올랐죠. 0.5% 정도 상승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우라든지 나스닥이 또 많이 올랐습니다. 0.66% 좀 상승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뭐 상승세다라기보다는 좀 박스권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박스권이 계속해서 장세가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장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방이라든지 상방으로 완전히 지금 이제 열려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장세가 현재 장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의 지수 볼 것 같으면은 직전 고점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주면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저항대가 지금 현재 지지대가 되고 있으면서 아직까지는 상승의 추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좀 시간은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것들 또 바닥권에서 다시금 추세는 올라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올라간 데 따라서 어느 정도 약간의 물량들이 있죠. 이 물량들 자체, 즉 말해서 나왔던 물량, 매물 물량을 좀 소화해내는 과정이 있고, 소화해낸 후에는 주가는 반등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과 시간 조정이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다른 것보다는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달러 지수인데, 달러 지수가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 모양이 현재 모습에 나타나고 있는데, 한 0.07% 하락되고 있다. 하락세가 약간은 지금 이제 주춤거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추세는 하락 중에 있다. 그래서 달러 지수가 하락되고 있으니까 금값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또 올라가도 0.15%니까 좀 많이 올라왔던 것들, 그에 따른 조금은 쉬어가는 것들이 금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좀 시간은 좀 걸리면서 좀 쉬어가겠지만 아직까지도 추세는 상승 중에 있다. 그래서 금이라든지 비트코인 아직까지는 추세는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가가 좀 하락했던 이유를 보게 되면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공동 항로라든지 기뢰 제거 임무에 대한 그런 것들 논의함으로 인해서 조금은 주가가 좀 유가가 내려가지 않았나, 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오만의 외무장관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항로 개설, 그다음 안전한 항해를 복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 이런 것들이 조속히 발표되기를 희망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란의 외교부장이 아그라치와 가진 회담 이런 것들이 건설적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했고, 오만의 외교부 역시도 지금 이제 게시물을 통해서 제안된 협정에는 해외 기뢰 제거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테헤란이 지금 해외 영구적인 회랑이라든지 관리 체계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협의할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또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죠. 화요일 오전에 미 해군으로부터 호르무즈 해역의 모든 기뢰가 제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거는 거짓말이다. 뭐 그런 식으로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트럼프의 발언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파키스탄이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이란 평화회담이 어느 정도 또 진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미국과 테헤란 간의 잠정 휴전 협정을 복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파키스탄 내무부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란 대통령 역시도 자국 정부 입장을 솔직하게 밝혔고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매우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유가의 하락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 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의 실적과 잭슨홀 총회죠. 자, 요거 자체를 통해서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요일과 금요일 자체가 이번 주에 전체 시장 자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수요일 장 마감 후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 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우 높은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보다는 위스플 넘버라고 해서 기관 투자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들만의 속삭이는 숫자 그 이상을 넘어서야만이 주가가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금요일에는 케빈 워시의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식으로 일단은 연설을 할지 매파가 될지 아니면 비둘파가 될지 도빗이 할지 아니면 호킷이 할지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시기에 발생했는데 자, 그로 인해서 이런 배경 속에서 본다면 옵션 거래자들은 엔비디아와 잭슨홀 회의 발표 후에 상당한 변동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한 주가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바클레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S&P 500의 옵션 자체가 두 이벤트에 대해서 놀랍도록 유사한 위험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MB 실적에 대해서는 67bp 그 다음 잭슨홀에 대해서는 65bp의 변동폭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1bp가 0.01%니까 즉 100분의 1%죠. 자, 그 정도로 일단은 좀 변동성이 좀 심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일에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시장 전체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엔비디아는 현재 예상 실적 변동폭은 최근에 5번 실적 변동폭 중에서 4번을 상회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 만약에 위험이 큰 폭으로 서프라이즈가 발생할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시장과 다시 연동되면서 하락될 수 있겠고 또한 워시가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로 인해서 그 위험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뭐 호기시 발언한다든지 실적이 잘못 나왔을 때는 주가 자체가 완전히 큰 폭으로 하락도 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워시 총재 발언에 관해서는 최근에 채권 가격 폭락으로 인한 수년간의 최고치를 기록한 채권 수익률을 연준이 어떻게 막아줄 수 있을지 자, 그러한 단서를 찾을 것이고 재무부가 채권의 수익률의 인하를 위해서 취한 조치들에 대한 그의 언급에도 귀를 기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바클레이 같은 데 있어서는 소형주가 잭슨홀 회의 결과에 따라서 뚜렷한 민감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금리를 인하했을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되는 것이 소형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러셀 2000에서 2018년부터 잭슨홀 에피소드의 절반 정도에서 3% 이상의 상승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최근에 두 에피소드에서도 3.23%를 상승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뭐 이건 옵션 관련된 거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는데 자,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래도 금리가 내려온다면은 소형주가 크게 일단은 반응할 것이다. 자, 그거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다음 도이치뱅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미 국제시장 개입 시에 금을 매수해라 그렇게 조언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이치뱅크에 따르게 되면은 재무부 장관 스컷이 제안한 국채 매입 규모 2배 이상 확대 계획은 아무래도 금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지난주에 재무부 발표를 인해서 금값이 자기이 설정한 목표 가격이 온스당 4,800달러 넘어설 위험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금요일 종가 대비해서도 한 3%의 상승의 여력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재무부의 정책 변화가 금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뒷받침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2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까지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1조 달러 규모의 TJ 계정을 활용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금값이 더 갈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금값이 올라가는지 그게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재무부가 1조 달러의 TJ 계정을 활용해서 뭘 사느냐면 국채를 사죠. 자, 국채를 산다는 말은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국채의 금리가 내려간다는 뜻이 되겠죠. 국채를 사주니까 국채가 사주면 국채값이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금리는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리를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국채를 샀다. 자, 금리가 내려간다는 말은 달러 가치가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돈의 가치가 내려간다는 죠.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금리가 내려갈 때 금리가 올라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돈의 가치인데 이제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결국은 달러 가치가 내려간다. 달러 가치가 내려가니까 달러하고 반대되는 자산인 골드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달러 가치가 내려갈 때 골드하고 반대가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달러 자산은 요거는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자산인데 그에 대응하는 그런 자산이죠. 비대칭 자산이니까 요거 자체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채를 많이 발행할수록 지금 골드 값은 더 많이 뛸 수 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미국의 재무부의 자사주 매입 발표로 인해서 금값이 급등한 것은 향후의 실물 자산에 대해서 정책적 개입이 중요성을 보여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베센트가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언급한 것 자체가 추가적인 정책 개입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신호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혼란 속에서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금을 갖다 또 이렇게 옹호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정책이 상당히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안전자산으로 조금을 더 가고 있다. 뭐 채권을 갖다가 안전자산으로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금융의 투자자들에게 정부 차입으로 인한 잠재적인 부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금 투자 비중을 높게 유지해라. 10에서 한 15%를 투자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런 것들. 그래서 현재 2025년도에 금 가격은 통화정책의 완화라든지 중앙은행의 금 매입의 증가, 금 관련 상장지수의 펀드로의 대규모 자금 유입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값이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 또 스탠리 드레이클 밀러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베센트의 채권 발행 전략이 실패할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유를 보게 되면 월가가 재무부가 2015년도 한 해만 4조 8천억에 달하는 채권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있는데 채권 시장을 관리한 충분히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대체로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고 올해도 이 수치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일단 채권이 발행되는데 1조 달러 가지고 이걸 다 메꿔 넣을 수 있느냐. 자, 그런 것들에 아무래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드래커 밀러가 이야기했던 내용은 재정 규율이 없다면은 금리 인하 노력은 시장뿐 아니라 재무부의 신뢰도에도 위험하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고 그 월스트리트 기고면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5%에 도달해야 한다면은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단순한 청구서의 발행일 뿐이다. 그래서 장기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정적자 해소에 나서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재정적자 해소에 나서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출을 줄이고 그 다음에 세수를 많이 걷고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다 표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표가 안 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가 쉬운 게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드래커 밀러가 지금 에세이를 썼는데 그것이 채권 시장이 마르게 하라 그런 에세이였죠. 그래서 재무장관에게 8월 19일에 발표된 채권 매입 계획을 포기하고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이 정부 부채의 적정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시장이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수익률 억제는 단 1bp라도 지연을 갖다가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 시장이 재무부가 가격을 방어하고 있다고 믿게 되면 수익률 상승은 모두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는 척도가 되겠고 이러한 시험을 견뎌내려면은 관련 조치가 확대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결론은 인위적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근본적인 요인에 맞서서 가격을 방어하려 한다면 항상 실패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일한 변수는 양보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느냐 뿐이다. 돈만 들어가지 제대로 일단 되는 게 아니다. 이번에도 엔도 마찬가지죠. 엔은 160엔까지 좀 많이 내려갔다 150엔까지 다시금 160엔까지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낮춰가지고 될 게 아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선수들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 정부가 채권의 수익률을 억제해서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연준이 개입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연준이 대차대조표를 활용하지 않는 한 미국 정부의 채권 수익률 억제 노력은 실패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오히려 투자자들이 정부의 절박함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케빈 호시가 아무래도 이렇게 대차대조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본다 하더라도 시장이 가격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해 왔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국채 가격이 올라가도 그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도 그런 것들 다 방관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심판이 아닌 공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향으로 규모로 계속해서 반응할 거다. 그렇게 시장에게 다 맡기는 순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그렇게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 대차대표를 갖다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하지 않으면은 쉽지가 않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다른 선수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무래도 최근의 수익률 상승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연준의 기준금리, 그다음 중앙은행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 실업률에 대한 그런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볼 때 근본적으로 적정 가치에 근접해 있다.
30년물 같은 경우는 5.5% 정도가 아무래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고 10년물은 5%가 마지노선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상을 갈 때는 시장이 어렵겠지만 그 이하에 있을 때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시타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채권 시장의 메시지는 명확한데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더욱더 긴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국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는다고 해서 이러한 압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옮겨갈 뿐이다. 그래서 뭐 인위적으로 막는 것은 좋지 않다. 자, 드러켄 밀라하고 같은 그런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죠. 자, 다음 요 장표 하나 보시게 되면 이건 달라스 연준의 경제지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게 2019년부터 현재까지로 돼 있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도 2분기 때를 본다면 2.1이니까 그렇게 경제가 나쁘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경제 때문에 막 꺾인다. 자,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주식과 그렇지 않는 주식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반도체 제조업체의 자체를 넘어서서 시장 전반의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다음 날에 거래일에서 역사적으로 엔비디아와 가장 밀접하게 움직였던 주식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던 그런 주식을 선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어떤 주식인지 나중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 또 실적을 발표하는데 현재 조당 주당 순이익이 2.1달러, 그다음 매출은 921억 8천만 달러를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는 전년 대비해서 2배에 달하는 수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옵션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계약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적 발표의 주가가 양방향으로 한 5%는 변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아무래도 수치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US별 넘버 있죠.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얼마만큼의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나와줘야만이 주가가 달릴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엔비디아와 관련된 주식들에 있어서 분석하기 위해서 2016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실적 발표의 주가 변동일을 살펴봤는데 다 세 가지 것들을 측정했다는 겁니다. 이제 해당 주식과 엔비디아의 상관관계 베타값 그리고 해당 주식이 엔비디아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날의 비율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바스켓 같은 경우는 최소 30개의 관측지 0.45의 상관관계 최소 0.1의 베타 그리고 20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서 선별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주식이 지금 이제 실적 발표하고 엔비디아와 같이 움직이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때 가장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을 한번 보게 되면 한 71% 정도가 지금 많이 움직이는데 그게 마벨 테크놀로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AMD가 한 69%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 벌티브 홀딩스가 56%, 그 다음 온토가 지금 64% 정도로서 이렇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종목들 한번 보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64%로 같이 움직이고 있고 케이던스가 한 60%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브로드컴 자체가 한 67% 이런 것들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자, 암코 요게 62%, 그 다음에 시놉시스가 지금 64%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종목들, 그 다음 코이런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69% 거의 반도체 관련된 주식이나 이제 광 관련 주식들이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다. 네트워킹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업종들이 같이 많이 움직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MD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엔비디아와 상관관계가 0.75 정도 되고 있고 0.28의 베타 값을 보이면서 가장 강력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가장 뭐 지금 이제 경쟁업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AMD는 실적 발표 후에 주가 변동이 있었던 날에 70%에서 엔비디아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다음 버티브 있죠. 이것도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전력 냉각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역시나 0.67의 상관관계 0.27의 베타 값을 기록하면서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종들은 뭐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종목들 보게 되면 아무래도 방어주 중심이 되겠죠. 파이자 이런 것들 뭐 38%밖에는 같이 안 움직입니다. 맥도날드 마찬가지죠. 한 17%, 그다음 버라이전 통신주 이런 것들도 38% 정도 되고 있고 뭐 뉴몬트라든지 지금 필립 모리스 이런 것들도 31%밖에는 되지 않고 있다. 아무래도 방어주 중심으로 본다면은 엔비디아하고 좀 같이 안 움직이는 건 안티 엔비디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젠 이런 것들 뭐 33%밖에 안 움직이고 있고 존슨앤존슨 마찬가지죠. 한 33%. 자, 그다음 또 봐야 될 것이 엑스모빌 이런 것들 또한 36%밖에는 같이 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방어주 중심으로 역시나 엔비디아하고 좀 상극이다. 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이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엔비디아와 0.61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38%밖에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맥도날드, 버라이전 역시도 음의 상관관계가 0.56이었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것은 17%에 불과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암전이라든지 존슨앤존슨, 뭐 필립 모리스 다 똑같죠. 자, 금 관련 주식도 역시나 역박스켓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관계가 엔비디아의 실적이 해당 기업의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아닌데 오히려 더 광범위한 시장의 순환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강한 반응 이런 것들이 성장주 AI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 심리가 고조될 때 나타나고 있고 반대로 방어적이고 가치지향적인 주식은 위험 선호 심리가 약화될 때 더 나은 성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아무래도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는 좀 방어적인 주식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물론 반도체가 잘 가면은 그쪽에서 일단 먹으면 되는데 자 그렇지 않고 반도체가 내려갈 때는 이런 주식들이 올라가니까 포트를 구성할 때는 이런 주식들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무채로 추진된 인공지능 구축 사업은 이미 너무 커져서 실패할 수도 없을지도 모른다. 실패를 뭐 안 한다는 이야기 되겠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이 이야기했던 내용은 연준이 팬데믹 기업의 신용 지원 프로그램이 하방 위험을 제한하고 있다. 여전히 연준의 정책 수단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안 될 때는 팬데믹 기업의 신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자금이 지원될 수도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일부 월스트리트 투자자와 분석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인공지능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에는 자금 조달 여건이 만약에 악화될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연방준비제도가 현재 휴먼 상태인 팬데믹 기업의 신용지원 프로그램이 여전히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시 재활성화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027년도에 인공지능 1조 달러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기업들은 2030년도에 매번 비슷한 금액을 투자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안 될 때는 아무래도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겠느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커서 망할 수가 없다. 그 대마불사다 이 말 자체가 더 이상 은행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난 몇 년간 이루어진 역사적인 인공지능 구축 자체를 봤을 때는 주시장의 기록적인 상승부터 시작해서 치솟는 공공요금, 국제 수익률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거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에서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AI가 또 다른 리마버러스 사태를 맞이할 가능성도 있는 반면에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는 8월에 시장이 1987년과 같은 폭락을 겪을 수도 있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자, 물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보다는 아무래도 좀 국가 차원에서 또 밀어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에 대한 자금 조달 환경이 크게 악화될 경우에 있어서는 일부 월스트리트 투자와 분석가들은 정부의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인공지능의 혁명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은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이 혁명은 미국의 고속도로망의 구축 사업과 유사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 커서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먼저 고속도로 까는 데 있어서는 국가가 도와줄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1950년대 주간 고속도로망을 대폭 확장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생산성, 소득, 무역을 증진시켰다. 그래서 이미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어려웠던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말했죠. 이동이 어려웠던 지역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어쩔 수 없이 이건 기간 산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가지고 돈이 모자라면은 데워줄 거다, 세워줄 거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대마불사가 되지 않나.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인공지능 구축에 투입된 자금은 주로 소수의 기술 기업들이 조달을 했는데 이 기업들은 작년 가을 이후에 보유 현금을 소진하고 막대한 양의 인공지능 관련된 신규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해당 부분은 올 여름에 국제 수익률의 20년 만기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자본 비용이 상승하는 상황에 직면했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는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지역사회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로 인해서 향후 몇 년 동안은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2027년도에 AI 1조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2030년도까지도 비슷한 규모의 유지가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고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러한 자본 지출을 정당하기 위해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인 오라클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기업들은 30에서 50%의 마진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들, 그 다음 연간 4조 3,100억 달러에서 7조 1,8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여기에는 네오클라우드 중국의 AI 기업들을 더하게 되면 연간 매출 필요액은 한 10조 달러까지도 증가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전망을 갖다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술 기업들이 전례 없는 규모의 신규 수익을 갖다가 창출해야 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재무부 채권의 경비와 마찬가지로 AI 구축에 자금을 투자하는 기업들은 투자자들이 새로운 그런 채권 발행을 계속해서 매입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이러한 이유로 12조 달러 규모의 미국의 투자 등급 회사채 시장 자체가 매우 중요한 자금 조달원이자
구매자로 일단 기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250 규모의 초대형 AI 관련된 채권 발행이 잇따르면서 최근에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등급의 회사채 스프레드는 무위험 국제금리보다도 80bp가 높은 그런 수준을 유지하면서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 시장으로 많이 몰리니까 이제 국제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 그래서 금리가 뛰는 이런 입장이 여기 있다는 거겠죠. 거의다가 지금 이제 회사채가들 사주니까 국채를 살 여력이 없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연준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마련했다가 현재 활동을 중단했던 조치들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연준이 하방 위험을 제한함으로써 투자 등급 기업의 신용에 대해서 위험 프리미엄을 영구적으로 낮추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들은 연준의 정책 수단으로서 남아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재활성화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하는 것들은 기업을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도나지 않기 위해서 충분히 이런 것들이 예비가 돼 있다. 고속도로를 까는 데 있어서 국가가 계속해서 도와준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너무 커서 지금 실패할 수 있는 기업은 없다. 그렇게 대마불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험은 많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거기다가 지금 빅테크 기업들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채권 발행이 활발한 9월에 2천억 달러 규모의 고등급의 회사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이 예상하는 세상 최대 규모인 2조 1천억 달러의 신규의 고등급의 채권 발행 규모가 더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발행된 장기 회사채 물량이 많았던 것 자체가 31조 달러 규모의 미 국채 시장이 여름철에 급락한 주요 원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 너무 많이 많다 보니까 국제시장이 제대로 안 돌아갔다. 그래서 금리가 폭등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본다면 재무부가 이번에 개입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국채 가격이 너무 뛰니까. 그래서 이런 금리 인하가 현 정부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러한 조치가 구제금융과는 다르지만은 지원의 일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분명한 선 정부가 인공지능 경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베센트가 나와서 성장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줘야 되니까 국채를 계속해서 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메타에 관한 이야기인데 강화됐던 AI 히든카드 덕분에 메타 주가가 50% 급등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컴퓨터 자원의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 메타는 자사 용량을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메타의 주가가 인공지능 투자 확대 계획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7월에 신제품 출시로 잠시 반등했던 메타 주가가 지난 한 달 동안 6%가 하락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2027년부터 연간 220억 달러에 달하는 총 매출계를 확보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자, 그로 인해서 820달러에서 목표 주가를 갖다가 86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메타가 보유하고 있는 과형 AI 컴퓨팅 역량을 갖다가 외부 구매자에게 매각할 경우에 주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는 퍼블릭의 클라우드 사업을 하지 않는 유일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인데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 메타 컴퓨터라는 그런 새로운 사업부를 설립해서 내부 사용을 넘어서서 데이터 센터 용량을 수익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2027년도까지 14기가와트 규모의 용량을 확보하고 자체 알리스 칩을 생산할 계획에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거의 모든 대형 사업자가 매진되는 시장에서 메타는 잉여 용량을 판매할 수 있는 매우 드문 잠재적인 판매자가 될 수 있다. 자, 이것 때문에 주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메타가 네비우스처럼 본격적으로 네오 클라우드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는 예상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메타 컴퓨터가 잠재적인 잉여 용량 중에서 의도적으로 극히 일부만을 전략적으로 수익하는 것으로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기대치를 낮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 마크 저커버그 CEO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실적 발표에서 메타 컴퓨팅 자원을 프리미엄을 주고 사들이는 제안을 받고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모든 컴퓨팅 자원을 팔아서 단기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컴퓨팅 자원을 직접 판매하는 것보다는 인텔리전스를 판매하는 것이 훨씬 더 높은 마진을 가져다 준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완전히 뭐 지금 이제 네오 클라우드 기업처럼 그렇게 하진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메타가 초과 용량을 매각할 경우에 있어서는 0.5기가와트에서 1기가와트만 시장에 내놔도 연간 110억 달러에서 220억 달러의 외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들. 또한 1기가와트를 임대하는 것은 메타 2027년도 총 용량 목표치인 14기가와트의 7%에 불과하지만은 주당 순이익은 4.32달러를 증가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일부만을 충분히 내놔도 지금 이제 현금 흐름이라든지 EPS가 올라갈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잠재적인 컴퓨팅 사업을 갖다가 콜옵션처럼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컴퓨팅 사업의 선택권을 메타의 AI 인프라 사업에 투자한 이유로 삼고 있지만 완전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컴퓨팅 사업의 안정적인 수익 흐름에 투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부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12개월 동안에 애널리스트의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 대비해서 17배에 거래되고 있고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최저치 대비 10% 이내 수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 투자 계획에서 투자 수익을 충분히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난 2년간의 메타는 AI를 갖다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고객 경험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음을 확실히 증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메타 컴퓨터 사업부 설립 가능성도 여전히 검토 중이다 그렇게 일단은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메타의 주가 많이 떨어졌다면 좀 상승할 여력이 많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